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자유 형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유로운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규칙적이지 않은 비규칙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비대칭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를 갖고 있고 때로는 조각과 같은 형태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주관적인 어떤 작가의 어, 영감에 의한 형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형태가 어떻게 객관화될 수 있는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형태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형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다라는 그 평가가 현대의 시대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기 쉽지 않고 보편적이기 쉽지 않죠. 그냥 나는 이거 형태가 아름다운데 너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이 의미가 퇴색된 상황 속에서 형태는 개인의 어떤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건축의 형태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 형태가 좋던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형태가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숨겨진 법칙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 복잡한 형태들이 나름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일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많은 경우 또 특히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마치 생명체처럼 완결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확장돼 나가는 그런 것을 애초에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그런 건축 작품들은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계속 뭔가가 미완성인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는 먼저 다시 한번 규칙적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칭적인 그런 건축에 대해서 살짝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것이 건축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어떤 척도들을 특히나 구조 체계를 통해서 부여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공간을 이상화하려고 했던 걸 보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항상 땅은 반듯반듯한 형태가 아니라 뭔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 불규칙한 현실과 규칙을 위한 이상이 어떻게 그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가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겠죠. 오기스트 베레라고 하는 근대 건축가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근대 건축가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처음으로 건축의 영역 속에서 고귀한 재료로서 선언을 했던 사람이죠. 이 건축가가 1929년 32년도에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지상부에는 자기 설계사무소 오피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자기 집을 짓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인데요. 밑에 설계사무소를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명확하게 전시되어 있고요. 그 콘크리트 기둥 위로는 보가 보이죠. 그러니까 구조의 체계가 구조의 질서가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구조 체계는 뭐 완전히 동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뭐 A, B 등등의 몇 가지 모듈들로 규칙화되어 있죠. 근데 실제 이 땅의 모습은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길고 한쪽으로 짧았을 때 건축가는 어떻게 이 불규칙한 상황을 해결했을까요? 오기스트 베르와 같은 보자르 출신의 건축가에게서는 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새로운 신재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진보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건축 설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이 내부의 평면은 보자르의 건축 평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규칙적인 방들로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어서 보여주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부에서는 최대한
규칙적인 방을 지나서 또다시 규칙적인 방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불규칙한 현실이 보이지 않도록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맨 펜트하우스인데요. 펜트하우스의 맨 위에 보이는 이 동그란 부분에 있는 이 응접실, 예를 들면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오른쪽은 분명히 긴 건물의, 그러니까 팔로 만약에 친다면 오른쪽 팔은 길고 왼쪽 팔은 짧은데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철저히 대칭적이고 규칙적인 이미지들로 만들죠. 이런 이상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빌라들에서 이미 드러나 있었죠. 우리가 이번에 수업 시간에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이 빌라 줄리아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각각의 규칙적인 방 또는 중정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공간만을 경험하려고 했고, 그 공간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의 어떤 장면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대칭적인 모습들만을 보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 가서 이 빌라 줄리아를 보았을 때 우리가 사진도 이렇게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을 만약에 프랑스의 보자르 건축가가 로마상을 받고서 이탈리아에 가서 여행 다니면서 이제 실측을 하고 그러면서 고전적인 건물들을 이제 다시 프랑스에 소개를 할 때 책으로서,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원근법인데 완벽한 대칭적인 원근법을 표현할 거고요. 그런 사례와 함께 대칭과 질서는 건축의 첫째 조건들이다라고 선언하겠죠. 그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보시면은 대칭적인 그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피라미드 형태의 대칭적인 구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안정적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완성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그림을 보고서 곰브리치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 엄격한 대칭이 너무 지나치게 딱딱해서 약간 너무 지루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가는 그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차이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맨 밑에 중앙 부분에 활을 일금 화살을 장전하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져 있는 것이 그 차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차이를 만들지만은 그 차이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똑같은 포즈가 앞의 모습, 뒤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활을 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활 쏘는 사람을 놓고 주위를 돌아다닐 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런 그림과 그 약간 뒤에 이제 점점 르네상스의 구성의 전통이 점점점 자리 잡혀 갈 때 대표적인 거장이었던 라파엘로의 그림을 곰브리치는 비교를 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굉장히 엄격한 대칭이고 오른쪽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피라미드형 대칭적 구도를 기본으로 하되 대신 그 대칭을 조금씩 깨트려 나가기 시작하고 있죠. 곰브리치는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이 중간에 있는 갈라테아 요정과 그 왼쪽에 있는 장면, 오른쪽에 있는 장면들이 조금씩 비끄러지고 그러면서 뭔가 기울어질 때 옷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이 그 자리에 다시 자리 잡으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약간의 대칭을 벗어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림을 완전한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편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칭에 기반한 건축은 굉장히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원근법으로 대칭적인 건축을 표현할 때도 정확하게 중심축에서 우리가 그 건물을 그려야 하겠지만, 아까 빌라 줄리아의 경우처럼요, 화가들은 또는 건축가들은 조금씩 그 중심축에서 벗어나서 그림을 약간 삐뚤게 그리는 방법들로서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투시도가 약간은 중심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건물의 구성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5개의 칸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2개는 지금 테라스가 끝나는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테라스 윗부분부터는 오른쪽 편 3개가 다시 중심축이 되죠. 그러면서 약간 중심축이 살짝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건축가는 그림을 그릴 때 중심축 이 3개의 아치 형태의 가운데 아치의 중심축에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씩 비껴서 조금씩 미묘한 어떤 성격을 부여하고 있죠. 닛산의 큐브라고 하는 자동차가 광고를 하기 시작할 때 그 광고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시메트리, 대칭, 세모슈 아름답지 않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빌라 줄리아를 보고 아름다우려면은 대칭이어야 되고 규칙이어야 되고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프랑스에서 심지어 이런 광고가 나올 때 대칭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보이는 이 여인의 모습은 왜곡된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녀를 이야기할 때 대칭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칭도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서 대칭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약간 더 왜곡시켜서 대칭을 시키면 오히려 더 엉뚱한 모습이 나오겠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지금 대칭의 시대, 대칭의 헤게모니 속에서 한참 벗어난 세계를 살고 있어요. 즉 디시메트리의 시대에 살고 있죠. 디시메트리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시메트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칭에서 살짝 대칭의 규칙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게 디시메트리죠. 비슷한 단어로 A로 시작하는 아시메트리가 있어요. 그것은 시메트리, 대칭의 질서가 아예 없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에서 대칭의 질서가 완전히 없진 않아요. 대칭을 만들어 놓고 대칭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시메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영국식 정원이 그러했죠. 왼쪽과 같은 대칭적인 프랑스식 정원과 오른쪽과 같은 영국식 정원 또는 숲 이런 모습들은 하나는 규칙적이고 대칭적이고 하나는 자연스럽고 무질서하고 비대칭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전통이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배경에서는 로랑이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풍경 화가의 그림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림과 같이 공간은 끊임없이 연속적이고 숨겨져 있고 다음 장면들이 감추어져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노출되면서 우리가 한눈에 모든 것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제 뭔가 환경을 개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그 성형외과 들어가면은 비포 애프터 사진이 늘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포 애프터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는 무엇이 비포고 무엇이 애프터일까요? 흔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이미지가 나중에 깨끗하게 정리한 이미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랩톤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우리가 지금 위에 같이 울타리를 치고 칸막이를 쳐서 그냥 닫았는데 그것을 허물어뜨려서 밑에처럼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자연의 풍경들을 칸막이를 쳐서 위에처럼 막지 말고 그것을 허물고 밑에처럼 정말 원래의 자연의 그 모습 그대로 펼쳐놓자라고 하는 것이 영국식 정원이 굉장히 태동하기 시작했던 영국의 가치였죠. 물론 이탈리아는 대칭이고 영국은 비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다만 이탈리아나 또는 프랑스에서는 대칭적인 건축만을 건축으로 인정했을 뿐이겠죠. 이탈리아의 시골을 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는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건물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규칙적이지 않아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창문을 만들고 문을 만들고 내부의 평면을 만들기 때문에 건축가가 없이 민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들은 대부분 다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프랑스의 건축학자들, 건축가들도 이탈리아의 그런 규칙적인 빌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목가적인 풍경의 건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내기 시작하죠. 파리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었을 때 프랑스에서 특히 그 규칙의 질서를 더 확고하게 만들었던 발전시켰던 프랑스의 보자르의 그 전통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규칙적이지 않은 이탈리아의 실제 모습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지금 이 앞부분에 아치가 있지만은, 그리고 이쪽에도 아치가 있지만은, 이쪽 부분에는 그러니까 아치, 로지아, 즉 외부 공간, 꼭 우리가 그 보통 베란다, 발코니 이렇게 헷갈려서 얘기합니다만, 건물의 외벽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외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로지아라 그러거든요. 이 로지아가 한쪽에만 있고 반대쪽에는 없어요. 그때 이러한 이미지들이 다시 프랑스의 다양한 건축 이론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책 속에서 다시 이 현실들이 옮겨질 때, 소개할 때, 그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런 대칭적으로 로지아를 강박관념처럼 왜곡시켜서,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프랑스에서조차도 역시 중세의 시기를 거쳐왔고, 그러면서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그 도시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아비뇽이 대표적이죠. 아비뇽에는 교황궁이 있고요. 그 교황궁의 이 광장의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들은 우리한테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보자르의 전통에서 보면은 사실은 금서와 같은 그런 공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각 공간들이 제각각 만들어져 있지 전체가 하나의 질서로 통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례들을 예를 들면 비올레 루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마찬가지로 비올레 루딕의 책에 같이 실린 이미지들이에요. 이 이미지들의 각각의 요소들은 저마다 홀로 대칭적일 수는 있지만 전체로서는 전혀 대칭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논리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떠한 전체의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죠. 그냥 그 시간의 결과, 퇴적물들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면을 보고 우리 현대인들은 꼴라주를 연상하겠죠. 슈비터스의 꼴라주와 같이 우리가 해변가에서 또는 도시에서 발견된 쓰레기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합시켜서 또는 구성해서 전체를 만드는 것이 꼴라주인데, 이 꼴라주는 전체의 모습과 함께 각 요소들의 모습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비올레 루딕이 다시 책을 통해서 주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중을 위한 책을 썼을 때, 그때 소개한 주택의 모습은 더 이상 대칭적인 주택이 아니었어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비대칭적인 주택이죠. 어떻게 건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런 비대칭적인 건축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계단실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 계단실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당연히 반대쪽에는 계단실이 없을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조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요소들이 대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다만 비올레르의 표현에 따르면 뽕데라시용이라고 하는 불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게 재기 같은 겁니다. 즉 우리가 저울을 놓고서 어느 쪽에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기울어지면 다른 쪽에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놓고 그러다가 균형을 맞추는 작업처럼, 여기 보이는 비대칭적인 건축의 볼륨들이 사실은 나름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대칭만을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의 균형은 사실은 라파엘로의 구성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서 전체가 안정적인 구성을,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다. 즉 비대칭도 고차원적인 예술의 가치, 기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비올레 루딕은 영국식 주택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이 영국의 건축가가 디자인한 그런 주택, 그러니까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벌써 이것이 굉장히 표현이 위험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민중에 의해서 지어진 디자인이 되지 않은 건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이것을 건축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는 디자인된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이 비올레 루딕은 이 영국식 주택을 소개하면서 유럽의 대륙에 그러면서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비대칭적인 이유는 더 이상 대칭에 얽매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대신 그들은 주거의 그 방향, 즉 남쪽 또는 동쪽 서쪽의 그 햇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민, 또는 주거의 편리성, 편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의 평면의 결과로 나온 비대칭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비대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약간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대칭의 전통이 워낙 굳건한 반면에 영국이나 또는 독일에서는 그런 대칭의 전통이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넘어온 어떤 외래의 문화와 같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대표적인 건축가 쉰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저번에 보았죠, 베를린의 알테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이런 규칙적인 건축을 선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전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이 난데없이 이런 규칙적인 건축과 함께 픽토레스크라고 부를 수 있는, 즉 풍경화스러운 목가적인 풍경의 마치 이탈리아 민가와 같은 그런 모습의 건축을, 게다가 포츠담이라고 하는 그런 궁궐 속에다가 지었어요. 그 옆에다가는 규칙적인 그런 빌라를 지은 반면에 왕을 위한 온천장을 만들어야 됐을 때는 다시 이탈리아의 그런 전원의 모습의 궁전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가 지은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철저히 조율된 이미지라는 것이죠. 싱켈은 이것을 투시도로 정확하게 남겼고, 그 투시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볼륨들 각각은 또 마찬가지로 규칙적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서는 어떠한 질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조율된 형태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양한 투시도들을 우리가 이 주택을 위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한 투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눈에 이 건축이 즉각적으로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 신전을 보게 되면은 한눈에 그 형태를 알아봐요. 근데 이런 건축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영국식 정원처럼 움직여 다니면서 시간적으로 마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술적 경험을 하는 것처럼 시간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전체를 경험하도록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디시메트리, 비대칭의 전통이 그런 영국식 정원이나 이탈리아의 뭐 농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숭고하게 생각했던 그리스에서도 있었고, 그것은 바로 아크로폴리스였다는 것이죠.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이 굉장히 유명한 건축이고, 그 건축이 우리가 서양 건축에서 항상 이상적 모델로 삼고 있는 건물인데요. 어느 순간 이 아크로폴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의 원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아테네가.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 19세기 후반부터 이 아크로폴리스에 이교도인, 즉 기독교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 그때서야 몇백 년 만에 서구인들한테는 재발견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프랑스의 학자 다비드 르호아는 그리스에 가서 아름다운 기념비들, 특히 폐허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그리고 실척하고 그 다음에 복원도를 제시해요. 그때 아크로폴리스의 모습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 현재 지금 사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미 오스만 투르크 시대 하에서 지어진 추가로 덧붙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고요. 근데 그리스 시대에 지어졌던 세 개의 건물군들이 있는데, 그 건물군들이 규칙적이지 않고 서로 삐뚤어져 있고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유럽에서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질서만을 궁극적인 어떤 이상으로 삼고 있었고, 그 모델 한 가운데 그리스 신전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크로폴리스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의 입구를 보시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폐허의 상태로 남아 있고요.
다비드 르후아가 갔을 때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폐허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허의 모습과 함께 실제 모습을 상상해서 보여줘야 했고, 그때 그 모습은 완벽하게 대칭적인 모습으로 재탄생시켰어요. 그러면서 물론 한편으로는 이쪽 왼쪽처럼 오른쪽도 덧붙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긴 한데, 여기는 지금 절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규칙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건물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규칙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었고, 게다가 그 앞에 있는 이 나이키 신전이라든지 조각 받치는 기단들이 삐뚤어져 있었고, 그런 상태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때 프랑스의 오기스트 슈아지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이는 이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은 각각의 삐뚤어져 있어 보이는 그 외곽선들이 뭔가 선들이 서로 맞아져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균형이 잡혀 있는 장면들을 연출했고,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관찰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일련의 투시도를 통해서, 가설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가설이 아니라 굉장히 예술적, 미학적 가설이겠죠. 그러면서 아크로폴리스처럼 마치 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여러 가지 독립적인 오브제들이 서로 자유롭게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나름의 어떤 규칙적인 법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슈아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아크로폴리스의 건물들은 각자는 대칭이다. 이것도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에렉투움 같은 건물은 이 각자의 인면이 조금씩 달라요. 어쨌거나 건물은 대칭인데 그 집합은 메스들의 저울질에 의해, 비올레 리딕의 표현하고 비슷하죠. 저울질에 의해 펼쳐진 풍경처럼 다루어져 있다. 대칭은 각 부분에서 지배적이나 그 전체는 균형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근대 건축의 비대칭적인 건축들이 등장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유평면이었죠. 르꼬르비지에도 이 아크로폴리스를 방문했고, 그러면서 그 아크로폴리스의 이 다양한 건물들을 크로키를 통해서 남겼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자기의 후기에 출판된 책들 속에 담아서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1923년도에 그 자기의 책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속에서 이 아크로폴리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슈아지가 그린 평면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왼쪽에 그려졌던 그 쓰여졌던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서, 그러니까 1920년도에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서 지금 책으로 묶어서, 잡지에 실렸던 텍스트를 모아서 책으로 묶어서 낸 것이 1923년도에 새로운 건축을 향하였고, 거기에서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즉, 그러니까 20년도에 실렸던 그 잡지의 텍스트나 23년도에 실린 책의 텍스트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그 가운데 뭔가 일부, 이 특히나 이 캡션 부분에 문구가 길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길어진 부분들은 다시 르꼬르비제가 뭔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덧붙인 것이고, 그 부분은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평면에서 얼핏 보이는 무질서는 세속적인 눈만을 속일 것이다. 즉,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무질서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균형이 있다. 그러면서 추가한 부분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바위 위에 아크로폴리스는 멀리서 하나의 블록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자체가 하나의 어떤 도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르코르비지에는 그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건물이죠. 그러면서 그 위의 건물들은 다양한 면들이 중첩되는 사건 안에 함께 모여서 메스들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르꼬르비지에는 자기의 건축, 자유평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세우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아크로폴리스를 현대화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꼬르비지에가 빌라사부아의 옥상에다가 이런 앞에 보이는 자기의 오브제들, 모자, 선글라스, 그 다음에 담뱃갑, 라이터 등등을 가지고서
정물화를 꾸몄잖아요. 이렇게 꾸민 다음에 사진을 찍게 한 이유는 자기가 이 건축적인 어떤 공간의 이상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오브제들의 정물화고, 이 정물화는 사실은 아크로폴리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모자는 파르테논이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이 정물화의 모습은 바로 뒤에 펼쳐지는 건물들의 이상과 현실과 같다는 거죠. 뒤에 있는 건물들도 각각 기능적인 오브제들이 독립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르꼬르비지에가 좋아했던 그 대상이 또 다른 역사적인 사례가 바로 피사였어요. 피사하면 우리가 기울어진 탑도 있고, 그 다음에 세례당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성당도 있고, 대성당도 있고, 뒤에 수도원도 있고, 이 각각의 독립적인 유형의 건물들이 정말 자유롭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르꼬르비지에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는 아파트 건축을 하게 될 때 이 밑에 있는 지상층의, 그러니까 각 그 블록들 속에 들어가게 된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 형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만, 거장 스스로 집중했던 공간은 바로 위에 있는 옥상 테라스였어요. 이 옥상 테라스만 이렇게 떼가지고 거기 위에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들, 학교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오브제들을 펼쳐 나갔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참 뒤에 어떤 그 문서고에 발견되는 서류 가운데, 예를 들면 이 밑에 있는 부분에 세 가지 이미지들을 내는데요. 왼쪽의 작은 이미지는 1918년, 그 다음에 중간의 이미지는 마르세유 유니테 다비타시옹,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유에 있는 아파트의 옥상의 모습이 사실은 아크로폴리스와 똑같고, 그 아크로폴리스와 마르세유의 아파트는 사실은 1918년도에 자기가 그렸던 슈민의 벽난로라고 하는 그림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벽난로는 자기 아파트에 있었던 벽난로 위에다가 책들과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애니그마틱한 그런 큐브를 올려놓고서 그것을 정물화로 그렸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 순수한 프리즘의 박스는 파르테논과 동일하겠죠. 그러한 풍경들이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옥상에 가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고, 그 풍경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또 멀리서 보게 되면 마치 아테네에서 보이는 아크로폴리스의 풍경처럼 그 거석 위에 파르테논 등등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이러한 열린 건축,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열린 건축과 동시에 비대칭적이고 뭔가 비규칙적인 구성의 건축들은 근대 건축 속에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미스 반데로에의 독일 전시관,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 독일 전시관의 평면이 바로 그러하잖아요. 각각의 벽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펼쳐져 있고, 우리가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끊임없이 독립적인 요소들 사이사이로 우리가 흘러다니면서 끝없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을 접하게 되겠죠. 미스 반데로이가 그 몇 년 전에 지었던 벽돌주택, 전원의 벽돌주택 또한 평면이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고, 저러한 규칙적이지 않은 열린 평면들은 나중에 알프레드 바가 큐비즘과 추상예술, 추상회화라고 하는 1936년도에 전시회 때의 카탈로그의 한 페이지 속에 들어가죠.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이미지가 미스의 아까 전원주택의 이미지고요. 왼쪽은 네덜란드의 건축가 또는 예술가인 데오 반데스부르그라고 하는 사람의 러시아 무용수의 리듬, 밑에는 또 다른 독일의 건축 거장 발테 그로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건축 인면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리트펠트의 슈레더 하우스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몬드리안의 독립적인 요소들이 비대칭적으로 구성된 것처럼 다양한 색채의 요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건축가 나름의 균형에 의해서 맞추어진 구성의 결과물들이고, 그런 그 결과물들은 이 피에트 몬드리안의 구성과 사실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죠.
몇 가지 단순한 선들과 색채를 가지고서 구성은 하되 그 구성은 대칭적이지 않죠. 몬드리안이 설명하듯이 각각의 선들은 명확하게 A, B, A-, B-, C, D 등등으로 분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각각의 순서에 의해서 정밀하게 놓여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아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몬드리안 스스로도 밝혔죠.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 파편화되고 요소화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통해서 잡혀지는 이런 자유로운 형태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 건축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요. 저는 그 현대 건축의 구성을 예를 들면 굉장히 역동적인 구성이라고 제가 임시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반데스부르크의 구성, 어떤 주택의 엑소노메트릭 입체도를 가지고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요소들을 점점점 더 순수하게 분절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이 발코니인지 내부의 칸막이 벽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파편화된 구성과 자하디드의 비트라 소방서 건물의 그 이미지는 굉장히 비슷하죠. 자하디드의 이 소방서 이미지도 각각의 요소들이 파편화되어서 흩뿌려진 것 같은 이미지예요. 다만 그 차이는 몬드리안을 대표로 했던 그 데스트레 건축가들은 직각체계의 질서는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자연의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그 수평의 어떤 공간들이 있고요. 수직의 어떤 요소들이 있죠. 비가 떨어지면 바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 빗물들이 고이면 수평의 어떤 기약을 만들어요. 다 중력에 의한 보편적인 어디 가더나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두 개의 질서 체계, 수평과 수직의 체계들로 모든 요소들을 다 환원시키려고 했던 이 반데스부르크나 몬드리안의 것과는 다르게 자하디드의 구성은 더 이상 어떠한 억압이 없어요. 어떠한 규칙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자하디드도 왜 우리가 0도, 90도, 180도 조금 더 적극적이면 45도 또는 30도, 60도 등등의 그런 기약, 단순한 기약의 각도만을 고집하느냐. 360도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어떤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들을 2003년, 2004년도에 파리의 뽕피두 센터에서는 아르키텍투르 농 스탕다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아닌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의 전시, 일련의 전시들을 하면서 현대 건축의 이러한 특이한 흐름들을 소개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스탠다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재밌고요. 왜냐하면 건축에서 왜 스탠다드냐? 스탠다드는 산업의 용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건축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역사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대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건축의 역사를 양식의 역사라고 한다면 스탠다드가 각 시대마다 있었고 그 스탠다드의 역사인 것이죠. 더 이상 오늘날의 시대에는 스탠다드가 없다는 것이죠.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아르키텍투르 S를 붙여놨어요. 복수입니다. 단수, 즉 절대적인 건축, 대문자 A를 쓴 건축, 더 아키텍처, 디 아키텍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들이 공존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떠한 스탠다드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하디드의 건축을 그러한 경향 가운데 볼 수 있겠죠. 이 비트라의 가구 공장 단지인데요. 거기에 있는 이 소방서 건물의 실제 이 모습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속도감 넘치는 어떤 투시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그대로 지어졌고요. 옛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소방서 건물로 시도되었습니다만 뭐 잘 기능하지 않았겠죠. 실제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가구 전시관으로 쓰여지고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 요소들이 다 찢어지고 각각의 각도로 쪼개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움직임 속에 있는 마치 우리가 터널 속에서 굉장히 광속으로 가게 될 때 모든 선들이 다 각자의 방향으로 튀기 시작하는 불꽃놀이였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고 유리도 다 기울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의 문도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문이 이렇게 열리는 방식들로 발견됩니다. 자디드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의 터미널과 자동차 주차장들을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들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불규칙한 현실들에다가 규칙적인 이상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더 강조하면서 왜곡시키죠. 더 그러면서 어떤 움직임들과 함께 그러한 수평적인 움직임들이 건물의 지붕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그 지붕 형태들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도 가능하면 기울어져야 하고 그 기둥과 그 다음에 그 함께 또 다른 선적 요소는 예를 들면 천장면에 있는 각각의 조명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그 조명들과 함께 바닥의 주차 라인들도 더 이상 직각 체계의 그런 바둑판 모양의 주차 라인들이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떤 선들이 어떤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풍경들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디드는 볼프스부르크에 이제 이런 과학센터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았던 같이 굉장히 뾰족한 예각의 삼각형 형태의 건물들을 만들고 아까 보았던 우리가 그 르꼬르비지의 유니테 다비타시옹처럼 이 콘크리트 블록이되 다만 그것은 예각의 비규칙적인 형태이고 비슷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아파트가 떠 있죠. 그러니까 마르세유 아파트도 떠 있었고 그래서 필로티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받쳐져 있었고 여기 있는 것도 떠 있어요. 근데 떠 있는데 그 요소는 마치 그냥 그 위에 있는 어떤 메스가 녹아서 땅에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뾰족한 예각의 건축들은 우리가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각의 건물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국식 주택의 경우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순간순간 캐치하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러한 형태들은 일시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디드의 어떤 가구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신발 디자인 또는 조명 등등의 그런 디자인들을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어휘들이 형태 어휘들이 여기저기서 스케일 불문하고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건물을 표현할 때는 뭐 재밌는 것이 보통 우리가 조감도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풍경들을 담는데 역전시켜서 지금 벌레들의 눈에 의한 뷰 해가지고서 밑에서 올려다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는 풍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다시 밑에서 보게 될 때는 다시 다양한 그 조명들과 함께 육중한 그 다리와 같은 그런데 그 다리는 정말 수직의 반듯한 기둥이 아니라 마치 동물의 어떤 그런 자연스럽게 몸의 일부가 다리로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 기둥은 당연히 비워져 있을 것이고요. 그 비워져 있는 기둥 사이로 이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그 내부로 들어가겠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복잡한 형태와 함께 복잡한 구조, 더 이상 구조의 체계를 통해서 규칙적인 어떤 이상적인 질서를 강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지금 어떤 사건 속에 있고 그 사건 속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철골 구조물들이 마치 어망처럼 펼쳐져 있고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이미 자디드의 스케치 속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죠. 단면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연속되면서 전체들을 채워나가는 저런 형태의 이미지들은 뭐 우리가 현대 미술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뭐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자디드는 한편으로는 바그다드 출신이고 영국에서 활동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슬람의 글자 문화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길들어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이슬람의 글자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형적이에요. 굉장히 그 형태 자체가 인상적이고 그 형태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선들이 그러니까 동일한 두께의 선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그림과 같은 글자를 만들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코란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어떤
아이콘, 즉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서 마치 성모 마리아 상이나 이런 형상을 가지고서 종교적인 어떤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에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뭔가 종교적인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글자들을 가지고서 사실은 그림은 아닌데 그림의 어떤 형상을 띠게 만드는 어떤 의도된 그것이 형상이든 또는 추상이든 어떠한 글자들, 필요한 가장 기능적인 요소들인 글자들을 가지고서 시각적인 형태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자하디드의 건축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로마에 지어진 이 미술관의 건물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슬람의 글자 형태랑 너무나 흡사하죠. 각각의 그 얇은 선들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볼륨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두께의 폭들이 끊임없이 움직여 다니면서 물론 끊어지나 계속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불어일으키고 그러한 형태들을 구축을 했죠. 이 내부의 공간은 생각하시는 것 그런 느낌 그대로일 겁니다. 뭔가 선형의 공간들이 있고 그 공간 속으로 끊임없이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수직으로 어떻게 포개어진 부분들의 수직 공간이 만들어질 때도 이번에는 계단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다시 한순간 또 멈추어지지 않고 관객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우리 자하디드가 동대문 디자인 파크를 만들면서 동대문 우리 여기 근처에 바로 있죠. 명물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어지는 과정에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 동대문 파크의 형태는 지금까지 보았던 자하디드의 형태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하디드 형태들은 보통 직선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선적인 요소들이 강했고 그 선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또는 선적인 요소들로 마치 폭발하듯이 분할된 반면에 이 DDP는 뭔가 덩어리들이죠. 이것을 풍경의 환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랜드스케이프와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랜드마크는 랜드를 마크하는 거니까 수식적인 요소들이 많고 랜드스케이프는 어떤 랜드의 스케이프 즉 풍경, 땅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랜드마크를 더하기보다는 랜드스케이프를 제시하겠다. 그러면서 그 랜드스케이프는 일반적으로 수평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거대한 건물을 놓게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 이 동대문 지역에 성곽이 있었죠. 그 한양도성의 성곽 바깥쪽으로 안쪽으로는 이제 구릉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청계천과 이어진 그 또 하천들도 있었고 그러한 풍경들, 그러니까 물, 그다음에 언덕 이러한 자연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를 형상화한 게 아니라 약간 추상화해서 은유화해서 이렇게 물방울 같기도 하고 언덕 같기도 한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제안을 했죠. 내부의 기능들은 사실은 마치 여기 있는 이 완두콩처럼 각각의 기능들의 어떤 표피 속에 쌓여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원래 여기는 동대문 이제 축구장 또는 어떤 운동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동대문 야구장이 만들어졌고요. 동대문 운동장은 일제시대 때 성곽을 허물면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스탠드도 만들고 하면서 우리 동대문 야구장의 어떤 추억 같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허물 것인가 이런 첨예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것이 그냥 역사 깊은 조선 시대 어떤 건물이었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산업 시대의 구조물들이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보존해야 할 유산인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허문 사람도 있고 허물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가장 첨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입장에서 DDP의 자하디드 당선안을 공격했던 것이 승효산 건축가였고 승효산 건축가는 이제 그의 입장은 철저하게 각각의 그 흔적들을 역사의 흔적들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흔적들을 남기고 그 흔적들이 파편화되어서 하나의 꼴라주와 같은 풍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그 시대의 기억들의 퇴적층들을 만들자라는 거겠죠. 그런 모습이었고요.
가장 극단적인 어떤 반대 위치에 있는 것이 DDP였죠. 그러니까 거의 다 허물고 유일하게 성곽만 복원시키자라는 것이었고, 그 성곽 또한 어떻게 보면 원래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성곽도 끊어서 뭔가 오브제화하고 있죠. 성곽은 오브제가 아니에요. 오브제는 고립되어야 되는데 이 성곽을 오브제화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것을 당선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적들이 이제 발굴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안을 바꿔야 되고, 바뀐 안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뭐 오늘 강의 끝나시고 쉽게 가보실 수 있는 곳에 이런 굉장히 인상적인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 내부에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연속적인 움직임의 계단의 흐름들도 있고요. 내부에 이런 뭐 하얀 빛나는 공간 그것도 있고 외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러한 그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 그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청계천 그 고가도로를 뜯고 청계천을 만들 때 다시 재생을 할 때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했지만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뭐 없었던 것보다는 하천이 있으니 즐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건 맞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아쉽다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DDP도 지금 이러한 공간들이 서울에 부족했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접고 이 형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하디드라고 하는 조각가가 나는 아름다운 건축의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 형태는 나밖에 못하고 나는 이 형태를 실제로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노하우를 보여주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일까? 라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 갖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례인 게리의 구겐하임 뮤지엄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인상적이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빌바오는 순식간에 굉장히 관광지로서도 매스컴을 타게 되었고, 보통 자동차 광고 찍고 할 때 이제 이런 건물들 앞에서 찍겠죠. 게리는 일찍부터 굉장히 곡선의 그런 물고기의 그런 유선형의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매료가 되었고, 그러면서 가구들도 이런 형태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제 문제는 이러한 형태들을 어떻게 잘 구축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게리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리의 건물은 가서 보았을 때 아름답고 잘 지어졌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게리를 초빙하죠. 게리가 만약에 단순한 건물을 지으면은 싫어하겠죠. 게리는 그만큼 아이콘이 되었고, 그러면서 심슨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 만화, 그 만화에서도 게리가 건축가로서 등장할 정도가 되었죠. 그러면서 게리가 어떤 형태, 새로운 형태를 찾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형태를 찾았을까? 그걸 우습게 패러디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심슨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뭔가 종이 쪼가리들이 이렇게 구겨져 있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 형태들을 다시 건축에 도입시켰고, 그러면서 이미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뚱땅뚱땅 쳐서 휘어뜨려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화화한 것은 맞는데요. 이제 여전히 실제로 이렇게 엉터리로 지었지는 않았죠. 정말 기가 막힌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가 막힌 구축술을 통해서 지었는데 왜 이러한 형태를 도출했고, 어떻게 당신의 논리를 객관화할 수 있고, 혹시 당신은 그런 문법이 있는가? 문법이 없다라고 하면 당신은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약간의 어떤 형태들이 뭔가 불규칙적인데 그 형태들이 나름의 어떤 결과물인 형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독창적인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형태, 또는 그 형태를 통해서 뭔가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의 이 엉상블 스튜디오는 굉장히 독특한 주택을 짓는데요. 이 주택의 각 요소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산업 기성 제작된 구조물들, 그런 구조물들을 갖고 와서 그 자체들을 축조해서 그렇게 해서 기묘한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결과는 컨스트럭션의 결과이고
이러한 건축가들은 연속 사진을 찍겠죠. 공사 현장 연속 사진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퍼포먼스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물들은 그 퍼포먼스의 마지막 순간인 거죠. 물론 우리가 더 쌓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는 뭔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뭔가 프로세스 중에 있는 형태와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 틈 사이로 굉장히 재미난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건축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바위 덩어리와 같은 주택을 시도를 합니다. 그 결과물이고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 독특한 형태는 굉장히 재미난 발상을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그 땅을 파서 또는 땅을 덮은 다음에 거기다 구덩이를 파서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공간들을 집단으로 집 같은 그런 건초 덩어리들을 가지고서 블록을 쌓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이제 실제로 생활하게 될 내부 공간의 볼륨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다가 콘크리트로 쏟아 부어요. 그리고 나서 흙을 치우고 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콘크리트인데 그 안에는 건초 더미들이 쌓여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건초를 먹게 합니다. 계속 먹겠죠. 그러면서 내부를 쑥쑥 파다 보면 송아지는 커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부에 사람이 사는 거죠. 만들어진 과정은 진짜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론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끊어서 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건초 더미를 쌓고 그 다음에 조금씩 타설해 나가면서 전체를 이렇게 완성해 나간 다음에 양생시키겠죠. 콘크리트를 양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파고 그 다음에 개구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위로 자르듯이 끊어버리면 그때 개구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건초더미를 먹기 위해서 실제로 이 소를 먹게 한 다음에 소가 살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이 소고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부의 풍경은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위의 풍경 같고요. 동굴 속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우연에 의한 형태인데 이 형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설정한 어떤 그 게임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의 결과이기 때문에 건축가는 굳이 이 형태가 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 형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설명하지 않겠죠. 또 어떤 건축가는 굉장히 구조적인 관점에서 뭔가 역동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건축가도 있겠죠. 네덜란드의 렘코라스 OMA 건축가는 보르도 하우스라고 하는 그 보르도의 언덕 위에 어떤 거부를 위한 주택을 설계 의뢰를 받습니다. 건물은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수평의 흰색의 벽이 있고 그 위에 갑자기 어떤 콘크리트 블록이 떠 있죠. 그 콘크리트 블록 위로는 다시 어떤 보가 뻗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이 건물은 지금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세 개의 층은 각각 너무 달라요. 맨 밑에 층은 사실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공간이고 간유리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묻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평면일 겁니다. 그다음 그 위에 있는 공간은 구조체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유리로만 버티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맨 위의 공간은 콘크리트로 블록으로 되어서 굉장히 사생활이 보호된 것 같은 공간이죠. 침실들이 다 거기 있겠죠. 중간층은 거실이겠죠. 근데 그 공간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지금 중간에 보이는 바로 이 빨간색의 또 다른 어떤 플랫폼이죠. 사실은 리프트고요. 이 리프트는 모든 층을 관통합니다. 이 건물을 설계 의뢰했던 그 건축주는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러면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설계 과정 도중에 전혀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휠체어에만 몸에 기대어 이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한 주택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건축은 그 사람에게서 유일한 어떤 자기의 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층을 관통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바깥의
세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되기를 희망했겠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런 리프트를 제안하겠죠. 모든 층들을 관통하는 네모난 구멍이 있을 거고, 그 구멍 사이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의자가 놓여져 있는 이 바닥이 지금 리프트 바닥이고요. 그 리프트에는 책상과 의자 같이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절반 정도 내려가지고 책상 높이로 이렇게 연출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쭉 올라가면서 한쪽 면에는 전층을 관통하는 서재가 있겠죠. 그러면서 리프트가 올라가니까 뭐 책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그 지상층의 평면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차가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쪽에 아까 간유리가 있었고 이쪽에 건물들이 쭉 올라갈 겁니다. 그때 땅 속의 면에 있는 부분들은 동굴이니까 동굴을 파는 형태들은 아까 이런 이상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층의 형태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유리 하우스, 그 다음 형태는 콘크리트 하우스로서 각각의 침실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각각의 세상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사실은 마천루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마천루, 즉 각 층이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마천루죠. 흥미로운 것은 이 건축의 형태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조적인 어떤 실험 때문이고요. 그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가운데 있는 이 원형의 이 콘크리트 블록은 사실 그 안에 원형 계단이 숨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형 기둥 위에다가 철골 형광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철골 형광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 콘크리트 벽을 매달아요. 매달면은 이게 어느 순간 길이가 기우뚱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여기에다가 텐션을 가해서 줄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줄타기 하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쪽의 긴 부분에 이쪽 부분은 구조는 해결됐는데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이쪽은 다시 어떤 보호 위에다가 받쳐요. 한쪽은 아까 들고 한쪽은 받쳤죠. 근데 받쳤는데 이 받친 것에 기둥이 비껴 있어요. 비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중이 기둥으로 쑥 내려가면 좋은데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만들었죠. 원래 건축의 구조는 신전이든 빌라 사부아든 책상 테이블이든 정적인 구조입니다. 수평의 형태를 수직의 형태로 받치는 거죠. 근데 이 같이 참여했던 구조 엔지니어가 세실 발몽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원래 건축의 구조는 이러해야 되는데 나는 기둥의 간격을 버티면서 어느 순간 한쪽에 기둥이 있고 한쪽은 매달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한쪽은 이런 방식 한쪽은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것이 아까 보르도 하우스였죠. 그래서 실제 건물의 단면을 보시면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은 이 보에서 어긋난 채로 이 볼륨이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치 이 다리처럼 보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에는 지금 멀리에 그 보가 매달고 있는 보가 있죠. 그 보는 다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계단실 위에 보가 있고 이 보에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어떤 거대한 바위를 매달아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땅 속에다 이렇게 파묻었죠. 멀리에 보이시죠? 이런 독특한 형태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다이나믹한 구조가 있고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어떤 역학적인 힘의 방향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어쨌거나 뭔가 다이나믹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사실은 이미 가우디의 건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다 아시잖아요. 바르셀로나에 지어진 이 기묘한 형태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형태예요. 실제로 가우디의 아틀리에 속에는 갖가지 오브제들, 조각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자연 오브제들도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모델을 어떤 자세를 실제로 취하게 해서 사진을 찍고 거울을 놓고 강면들의 어떤 형태들을 보게 하기도 하고 해골을 가지고서 어떤 형태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런
뼈대의 모습, 뼈대도 어떻게 보면 구조잖아요. 그런 형태들에 굉장히 관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우디의 건축은 뭐 솔방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무의 어떤 가지의 꺾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뼈다귀와 같은 그런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특히 구엘 성당이라고 하는 미완성의 건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이상한 형태의 돔이에요. 원래 돔은 반원형이든 아니면 뾰족한 형태든 단순한 기하학에 의해서 돔이 있고 수직 어떤 부재 위로 딱 받쳐지기 때문에 끊어지죠. 두 요소로. 근데 여기 보이는 가우디의 형태들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서로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각 요소들을 우리가 이것은 기둥이요, 이것은 아치요, 이것은 보요라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형태가 나온 이유는 이 형태가 사실은 구조의 형태였고 사실은 그 형태는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전깃줄이나 빨랫줄들이 되게 아름다운 곡선이 나오거든요. 한옥의 처마의 형태가 아름다운 이유가 구조의 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무언가 추들을 매달아서 선을 늘어뜨렸을 때 그 형태를 뒤집어서 건축의 형태로 그대로 결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작해서 만든 형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로서 만든 형태고 그런 실험들을 해서 사진 찍고 뒤집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건물의 형태로 만들었던 사항들이 있죠. 구조의 관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적응시키는 건축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건축은 사실 규칙적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반복적이에요. 밀레오 마란타라고 하는 건축가가 아라우라고 하는 스위스의 바셀에서 조금 30분 거리에 있는 도시고요. 한국 분들은 보통 그 발리 아울렛이 여기 있어가지고 많이들 가시죠. 여기 아라우의 발리 아웃렛 가실 때 꼭 한번 들려도 괜찮습니다. 이 아라우라고 하는 곳이 그 외곽에 성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 순환 도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일부 가운데는 보통 시장이 열려요. 근데 시장이 열릴 때는 뭔가 비가 와도 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시장이 열리는데 덮일 수 있는 그런 시장 건물을 가설 건물처럼 만들어야 했고, 이 건축가는 반복적으로 목재들을 놓아서 어떤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형태가 살짝 꺾임으로써 굉장히 역동적인 인지를 만들어요. 그 형태는 당연히 그 부지의 형태죠. 부지에 맞추어서 꺾여진 것이고 그 꺾여짐으로써 즉 변형된 거죠. 변형됨으로 인해서 그 내부에 어떤 직각 체계였어야 할 보가 방향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꺾이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움직여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인면의 효과들도 있고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그 바뀌어진, 꺾여진, 변형된 그 기하학의 어떤 체계들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 경우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형태고요. 알바로 시자의 티하우스는 사실은 더욱더 섬세한 방식의, 더욱더 어려운 방식의 어떤 주변 상황에 맞추어서 놓여진 것입니다. 이 티하우스는 굉장히 지금 이 50년대면은 근대적인 건축들의 아직까지 흐름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 건축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기에 젊은 건축 당시에 이 시자 젊은 건축가는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어떻게 보면 자아디드랑 비슷한 선들에 의해서 막 뻗어져 나가는 형태의 구성을 보여줬는데 이 구성은 철저하게 이 부지 즉 자연 부지의 형상에 기대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자가 각 그 땅의 형상들을 보고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벽들 하나하나 놓으면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 밑에 있는 지형처럼 불규칙적으로 보이나 사실은 굉장히 조화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풍경 보시면 참 좋겠죠, 그죠? 시자의 포르투갈의 교회당 건물도 그래요. 시자는 마치 아까 그 게리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곡선 형태들을 통제 없이
어떻게 보면 그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어떤 규칙이 보이는 규칙 없이 놓는 것이 아니라 우선 출발은 굉장히 단순하게 출발해서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통해서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겉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교회당이에요. 이 교회당의 내부가 한쪽 벽이 휘어짐으로써 굉장히 인상적인 면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뭐 물론 이쪽에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위에 복도가 있기 때문에 복도 공간을 넣다 보면은 뭔가 끊어질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의 공면으로 처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그 효과가 적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요. 이런 느낌들은 시자가 포도주 잔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시자가 만든 포도주 잔인데 혹시 어디가 조금 특이한 것인지 발견하신 분 있나요? 유일하게 한쪽 부분에 손가락이 감겨지는 부분에 살짝 꺾은 것이죠. 시자가 리스본의 그 포르투갈 엑스포가 1998년도에 있었던 이 건물 또한 마찬가지로 양측에 어떤 구조 수직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늘어뜨려서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거기에다 타설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느낌들이 시자가 다시 마치 만약에 접시를 만들면 굉장히 비슷한 형태들이 보이는 거죠. 최근에 이제 브라질의 지연 건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즉 뭔가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들이 필요한 어떤 예를 들면 복도, 예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술의 공간이 있고 그 미술의 공간들과 미술의 공간 사이에 이어주는 동선들이 있잖아요. 그 동선들은 철저하게 끊어서 만든다라든지 그런 뭔가 직각 체계와 곡선 체계가 같이 결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파주에 가시면은 미메시스 박물관이 있죠. 시자가 지었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지어졌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쪽 면에는 굉장히 곡면에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규칙적이에요.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풍경들이 펼쳐질 겁니다. 이처럼 어떤 자유로운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의 어떤 기하학이 있을 것이고 그 기하학은 뭔가 숨겨진 법칙에 의한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심지어 옛날에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건축가들의 정말 자유분방한 형태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과거 옛날에 예를 들면 이 보로미니의 이런 복잡한 형태의 건물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도면에서 그려졌을 것이고 어떻게 현장에서 1대1로 키워졌을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복잡한 형태의 건물들을 컴퓨터도 없는데 그러니까 DDP는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가능하게 된 것이고 공간 좌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러한 형태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점점점 이제 르네상스가 지나고 바로크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공간 경험들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원형, 정사각형 형태에 벗어나서 그 사이를 이어나가기 시작하면서 타원형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찌그러진 진주 모양과 같은 그래서 바로크잖아요. 그런 형태와 같은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들이 사실은 다 어떤 지점에서부터 반지름을 가지고 그려진 홀을 결합하다 보면 만들어진 형태고 그런 형태들이라는 것이 보로미니가 실제로 그렸던 도면들에서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보면 모든 복잡한 형태들이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선을 펼쳐서 이렇게 그리면 그려진다는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기하학적 규칙이 놓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현대의 어떤 컴퓨터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에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아까 기하학이 저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DDP와 같은 복잡한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특히나 각각의 공간 좌표들을 변형시켜 나가면 어떤 기존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쉽게 변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변형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 만약에 변형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도너츠와 같은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고요. 컴퓨터의 시대에서는.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개의 중정을 갖고 있는 이 원형의 형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라고 한다면 A와 B는 사실은 같은 요소이고 변형됐을 뿐 C는 전혀 다른 요소가 되겠죠. 어떤 하나의 요소는 변형을 거쳐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어떤 동물의 형태가 얼굴이 그 체계들을 뭔가 변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넷란드의 엔녹스라고 하는 건축 그룹의 이 DDP랑 비슷하게 생겼죠. 워터 파빌리온의 경우도 사실은 어떤 하나의 단면 구조체들이 연속되어서 만들어진 튜브 건물인데 그것들을 각각을 변형시켜 나가면서 그것들을 점점점 쌓아 나가면서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각 요소들이 컴퓨터로 그려지고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놓여지면 그다음 그 사이사이에는 그래도 직선 체계의 어떤 H 형광들로 놓여져서 그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위와 같은 것과 밑에 같은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거예요. 다만 나는 모든 것이 다 연속되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밑에 것으로 변형시키겠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건물이죠. 내부에는 들어가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바닥도 없고 벽도 없고 천장도 없고 오로지 그냥 하나의 공간이죠. DDP도 마찬가지죠. 이상적으로 하려면은 바닥, 벽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형태들이 등장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올레 루디게의 이미지 가운데 원래 옛날부터 사람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건축 없이 생활했다가 갑자기 불을 발견했고 비트루비우스 얘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불을 통해서 어떤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루비우스에 따르면 원시 시대 사람들은 마치 야생 동물들처럼 숲과 동굴, 나무에서 살며 그러니까 건축 없이 보잘것없던 먹이로 생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연에서 우연히 발생한 불을 발견하게 된다. 불꽃의 폭력성에 겁에 질려 도망가고 말지만 어느새 냉정을 찾으며 용기 내어 다가간다. 곧 몸을 데워주는 온기에 반응하게 된다. 나무를 더 집어넣으며 소중히 지키기 시작한 불은 그 유용성 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모임은 일상화되고 언어가 만들어진다. 몇몇은 지붕을 만들기 시작하고 몇몇은 동굴을 파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건축에서 벽난로를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근대 건축의 거장이 19세기 말에 자기의 주택을 먼저 지으면서 시작을 했을 때 이 건축은 굉장히 그렇게 특별함 없이 대칭적인 그런 건물 같아 보였어요. 지금 보이신 아까 사진의 모습은 이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입구는 이쪽에서 가게 되면은 계단이 있고 중앙에 가장 두꺼운 요소가 벽난로죠. 그 벽난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지붕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서 집이 만들어진 것 같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 계단 옆에 있는 계단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 벽난로가 있고 이 벽난로는 가장 중요한 심장처럼 놓여질 겁니다. 그 위를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간단 말은 벽난로가 있을 때 벽난로 주변을 감싸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제 라이트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지은 주택인데 이제 아기도 낳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보통 자기 집에서 설계를 하다가 이제 사무소가 커지겠죠. 집이 커져야 되잖아요. 집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그 집을 바꿀까요? 하나의 집은 원래 완성된 구성이기 때문에 거기다 증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작품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건물을 증축하면 안 됩니다. 근데 라이트는 겁도 없이
건물을 중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칭적이었던 형상이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가족이 커지고 회사가 커지면서 자꾸 확장되어 나가죠. 근데 대신 그 확장될 때 중심축이 무엇이었느냐? 벽난로입니다. 벽난로를 주변으로 계속 확장되어서 나가고 다시 또 더 뻗어나갈 때는 거기다 벽난로를 만들고 확장시켜 나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불규칙적인 형태처럼 보이나 이 형태는 사실은 성장된 형태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라이트는 건축이 자기의 건물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구성, 즉 더 이상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의 구성이 아니라 건축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건축은 생명을 담는 거고 생명체는 성장하는 거니까. 성장이 끝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성은 죽은 것이고 자연의 형태처럼 모든 것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관찰들이 건축가들이 있었고 그 자연의 관찰들이 굉장히 건축가들한테는 큰 어떤 영감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자연의 특히 성장의 법칙들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시 톰슨 같은 사람이 On Growth and Form, 성장과 형태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그 책 속에서는 소라의 형태가 사실은 점점점 성장해서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미지들이 잔뜩 실린 책을 냈고 이 책들은 건축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줬어요. 다시 돌아와서 르 코르비지에 같은 건축가조차도 어떤 미술관을 설계를 할 때 이 미술관이 처음에는 뭐 그렇게 돈이 많이 없을 때는 가장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멈추고 다시 또 펀드가 마련되면 또 점점점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무한 성장의 미술관을 개념을 만들기 시작하죠.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소라에 성장하는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이죠. 라이트는 그 작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겐하임 뮤지엄인데 이 구겐하임 박물 미술관은 사실은 소라 껍질의 성장 형태들을 그대로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겉에 보이는 형태들은 콘크리트 블록들이고 그 콘크리트 블록들이 끊임없이 수직으로 상승되어 나가는 계속 성장할 수도 있을 그런 형태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성장의 방식이 있죠. 소라 말고도 크리스탈이라는 방식이 또 있어요. 이번에 다시 더 들어가서 비올레 르딕의 경우를 볼게요. 비올레 르딕이 마지막 말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로잔의 대성당의 종탑을 복원하는 일을 맡으면서 그러면서 그 로잔의 라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런 자기의 주택을 작은 걸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부에다가 어떤 풍경화를 그려요. 실제로 저 라보에서는 건너편에 프랑스의 알프스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물 내부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알프스의 풍경들을 마치 우리가 정자에서 정말 풍경 보는 것처럼 그려놨죠. 실제로 비올레 르딕은 여기서 로잔에서 좀 거리가 가깝진 않습니다만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렁을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계속 올라다니면서 스케치를 해요. 이 스케치를 하는 목표는 사실은 연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비올레 르딕은 일찍부터 어떤 기하학적 어떤 이론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크리스탈 구조, 즉 쪼개도 원래의 형태대로 쪼개어지고 합쳐져도 원래의 형태대로 합쳐지는 것이 크리스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수정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내죠. 드디어 1870년도에 르 마시프 드 몽블랑 해서 몽블랑의 마시프 해가지고서 그런 책을 내는데 그 책 속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밑에 있는 형태, 즉 규칙적이지 않은 이 형태가 사실은 맨 위에 있는 형태처럼 수정체의 형태였고 이것이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풍화되면서 밑에 형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밑에 이런 형태들을 보겠으나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형태의 규칙들, 즉 위에 있는 형태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올레 리딕은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 자연을 분석하는 것은 마치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들이 이탈리아의 폐허들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복원도를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블랑의 폐허를 보고 몽블랑의 복원도를 그리고자 했던 것이 비올레 리딕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연의 질서처럼 어떤 체계가 있고 그 체계가 무한정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체계는 굉장히 흥미로운 체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칸과 같은 건축가 역시 크리스탈과 비슷한 그 삼각형 또는 다이아몬드형의 구조체를 가지고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빌딩을 마천루 형상을 발전시키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자기가 소개했던 이 텍스트에 보시면은 다시 확장해 보면 밑에 컨셉 오브 내추럴 그로스라고 하죠. 자연의 성장처럼 도시 또는 타워가 수직으로도 성장할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칸과 같은 건축가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가장 건축가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희망은 무엇이냐? 눈으로 즐겁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기보다는 구축물이 스스로 진행되는 것이다. 만일 공간들을 자연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창조해내는 기약, 그러니까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행복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생성될 수 있는 규칙을,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 그 체계에 흘러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스테르담의 고아원 건물과 같은 그 이상한 기하학의 건물들이 사실은 뭔가의 체계가 있었고 그 체계들이 합쳐지면은 공동의 어떤 체계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체계들이 나이대별로 성별별로 각각이, 예를 들면 여기가 가장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남자 여자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나이대로 바뀌면서 점점점 세상으로 나가겠죠. 그런 방식의 체계들을 문법을 만들어서 그 문법대로 전체의 결과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고아원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아원의 형태들은 결국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축가는 대각선 방향으로 뭔가 끊임없이 연속되기를 희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자꾸 사선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이러한 이상들은 60년대, 70년대 전위적인 건축가들한테 굉장히 환상과 같은 거였어요.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 도시도 기존의 도시 체계 위에 그 위에 다시 또 다른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마치 우리 아까 세운상가처럼 그런 이상들, 그러다 실현되었을 때는 굉장히 디스토피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들을 갖고 있었고요. 심지어 르꼬르비지에조차도 말년에 베니스의 병원을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니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섬들이 성장해서 놓여진 전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앞에다가 병원을 만들 때는 축소된 베니스의 모습처럼 각각의 섬들로 이루어진 건물의 연합을 만들려고 했고, 각각의 섬들은 각각의 단위체들로 쪼개져요. 병실이 얼마, 그 다음에 거기에 간호, 복도, 그 다음에 그것들이 수평적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각 천장에서 빛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직각체계이든 사선 방향이든 또는 마치 우리 보도블록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 즉 자유로운 형태 같아 보이는 물결 모양이나 사실은 몇 가지 기하학적인 형태들에서 출발된 그런 형태일 수 있겠죠. 레옹에 있는 이 미술관은 그 형태의 윤곽선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고요. 게다가 어느 순간 가장 파여져 있는 부분, 가장 지금 화려하게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이 가장 덜 만들어진 부분이고 저기가 입구가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각 건물들이 뭔가 물결치듯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결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유형의 정사각형 형태와 마름모 형태의 두 가지 유형들을 결합시켜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내부에 끊임없이 연속적인 풍경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속에 미술관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경우에 따라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형태예요. 이 만실라 튜농이 나중에 굉장히 산악
이상한 인공적인 산처럼 생긴 박물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밌게도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 박물관이 뒤에 보이는 산처럼 굉장히 기하학적인 형태인데 그것이 사실은 규칙이 없지 않아요. 규칙이 있어요. 또 보이는 것처럼 밑에 어떤 하나의 규칙들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확장되고 그것들이 각각의 공간들을 기능적으로 해결하고 다만 지붕의 형상들은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각각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죠. 맨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형태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형태, 즉 굉장히 인위적인 기하학인데 이것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숨겨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올레 르딕의 그런 이미지와 굉장히 다시 흡사한 방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안에서 현상 설계를 할 때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식의 굉장히 비규칙적인 형태인데 사실은 규칙적인 틀 속에서 발전한 형태다라는 것을 실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작품을 끝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